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Roses are Red 6편입니다. 전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베시 카발리가 내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나도 동감이에요. 아마 마스터마인드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개자식인 거죠. 맞아요, 베시. 그는 자부심이 태평양 바다 같은 놈이에요. 그는 지금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유리한 패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우리의 유일한 패일지도 모르고요. 알렉스, 우리 팀은 내일 하트포드로 갈 거예요. 메트로 하트포드 전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할 거거든요. 당신도 함께 가줘요. 내일 볼링필드에서 8시에 출발할 겁니다. 볼링필드 8시. 알겠어요, 베시. 우린 어떻게든 마스터마인드를 잡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저녁 워싱턴 최고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나마마는 칠면조 요리를 했습니다. 나나는 제대로 조리된 칠면조라면 1년에 단 2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만 먹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칠면조 요리를 먹곤 하죠. 마침 그날이 매주 하는 복싱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나나 데이먼은 지하실에 내려가는 게 망설여졌지만 제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립니다. 제니, 넌 그냥 나도 너처럼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데이먼이 준비된 듯한 멘트를 합니다. 말도 안 돼. 게다가 닥터 패티토는 복싱 수업이나 오빠 손방망이 펀치는 내 종양이랑 아무 상관도 없댔어. 오빠가 뭐 무하마드 알리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고 제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와 데이먼은 몇 가지 기본 자세를 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러 간 다음 나는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자동응답기로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에 누가 칼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나도 그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크리스틴의 마음이 바뀌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8시 10분 전에 볼링필드에 도착했고 카발리 요원과 다른 3명의 FBI 요원들은 8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 10분에 FBI 프로파일러 닥터 조안나 로드맨이 도착하자 우리는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하트포드 시내의 메트로 하트포드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의 로비로 들어갔을 때 실내 디자인의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천정은 엄청나게 높았고 번쩍거리는 검은 대리석 바닥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유리창이었고 벽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뢰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무실의 디자인은 마치 아이들 장난 같았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나뉜 개인 공간에 빽빽이 책상이 놓여 있고 그 너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빼고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28명의 직원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은 짧은 대답에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일 뿐 이렇다 할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차례가 다가왔을 때 이미 나는 지루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hildi 레이드라는 이름의 여자가 인터뷰석에 앉으며 말합니다. 나 아무래도 그 납치범들 중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기 하트포드 시내에 왔었어요. 난 지금 당신만큼이나 그 사람 가까이에 있었다고요. 나는 내 놀란 모습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 이런 말을 진작하지 않은 거죠? 내가 물었습니다. 메트로 하트포드 한 라인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매번 시큰둥하더라고요. 누가 내 말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오케이, hildi. 지금 난 100%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해봐요. 난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 회사 CFO 루이스 핀치의 비서였는데 날 너무 갈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거 말하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했다시피 내가 요즘 직장이 없어서 형편이 안 좋거든요. 회사에서 유죄 판결에 기여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걸로 압니다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습니다. 유죄 판결이라니 어느 천년에 이루어지겠어요. 거기다 누가 메트로 말을 믿겠냐고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난 그 남자를 톰킨즈라고 하는 내 단골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는 내 옆에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군요. 솔직히 그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좀 미심쩍긴 했지만 어쨌든 괜찮았어요.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별 다른 액션 없이 그냥 먼저 술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남자를 톰킨즈에서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그 전날 내 바텐더 친구가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친구 말이 내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 하루 전에 그가 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내가 메트로에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라서 난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아니, 당신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톰킨즈에서요? 전혀요. 거긴 모두 내 친구들인걸요. 나한테 뭔 일이 생긴다면 1초 만에 달려와서 그놈을 뭉개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난 그 남자가 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든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는 내가 아니라 메트로 하트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애들러 말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그가 알고 싶은 건 메트로의 이사들이었죠. 누가 제일 부담스러운지,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큰지, 나중에는 이사들 가족에 대해서까지 묻더라고요. 내 상사였던 미스터 핀처와 회장인 미스터 두너에 대해서 특히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첫날처럼 먼저 일어나서 획 가버리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메모를 해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건 없었나요? hildi 레이더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사실 그 남자에 대해 뭘 들은 게 있긴 해요. 미스터 두너 비서인 베시 베커가 내 친구거든요. 웃긴 건 베시도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시내 커피숍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더니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같이 카페 모카인지 카페 라테인지 아무튼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베시한테 꼬치꼬치 캐물었던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메트로 하트포드 이사들이었어요. 이쯤 되면 내 말 맞는 거죠? 그 남자가 바로 납치범 중 하나죠. 아니에요?
그날 밤 인터뷰를 마친 우리는 가까운 커피숍에 모여서 서로의 인터뷰 내용을 교환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단연코 오늘의 스타는 힐리 레이더였습니다. 납치범 중 하나가 인질범 사건 일주일 전에 여기 하트포드에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힐리 레이더와 베시 베커 둘 다 인터뷰하는 걸로 하죠. 그들한테 몽타주를 받아서 보험회사나 은행으로 배포하는 거 어때요? 그쪽 전현직 직원들 명단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시가 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일이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놈들이 자기들 생각만큼 똑똑한 건 아닌지도 몰라요. 8시 30분쯤, 8시 30분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나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긴 아무 일 없어, 알렉스. 네가 소고기찜을 놓친 게 좀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네가 출장 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소고기찜을 먹은 거예요? 나나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더니 말합니다. 당연히 아니지.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었어. 하지만 디저트로 따뜻한 홈메이드 피칸 파이를 곁들였단다. 제니와 데이몬도 여기 있어. 우린 지금 보드게임을 하는 중이야. 내가 애들 돈을 다 따고 있는 중이지. 제니가 전화를 건네받으며 묻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럼 안 괜찮을 이유가 없잖니? 넌 어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데이몬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오늘은 학교에서 숙제도 가져다 줬는걸요? 오늘은 학교에서 숙제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아빠,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안 된다고요. 명심해요. 전화를 끊고도 제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도 제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절대 다치면 안 돼요. 마스터마인드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기 하트포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FBI든 크로스든 누구도 그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의 적수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며 어떻게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것인가가 그의 유일한 과제입니다. 오늘 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오직 그만의 창작이며 독특하고도 천재적인 것입니다. 그는 하트포드 외곽의 작은 주택의 현관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집을 몰래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두렵지만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황홀한 감정입니다. 그는 첫 번째 은행 강도들이 쓴 것과 똑같은 클린턴 대통령 마스크를 꺼내 쓰고 천천히 침실로 향합니다. 그는 첫 번째 은행 강도들이 쓴 것과 똑같은 클린턴 대통령 마스크를 꺼내 쓰고 침실로 향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실문을 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실문을 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실문을 엽니다.
방 안에는 방에서는 은은한 자스민 향이 퍼집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그녀가 보입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형체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형체 위로 뛰어오릅니다. 여자는 헉 하고 외마디 고함을 지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그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녀를 침대에 묶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 발버둥치라고. 아무리 그래도 도망갈 수 없어. 그만.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한단 말이야. 자, 난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널 해치지 않는 건 내 계획에서 널 해치지 않는 건 내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잘 들어봐. 난 널 위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 넌 내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입이라도 뻥긋하는 날엔 내가 널 찾아올 거야. 입이라도 뻥긋하는 날엔 내가 널 찾아올 거야. 네가 어떤 방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어떤 방법 시스템을 갖춰 놓더라도 난 오늘처럼 쉽게 널 찾아올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널 찾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널 다시 찾는 날엔 널 죽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널 아주 괴롭히다가 죽일 거야. 난 널 쭉 지켜봤어. 나한테 딱 맞는 짝이더군. 이건 분명해. 난 99.999% 확신한다고. 그래서 넌 오늘 내 아기를 갖게 될 거야. 그래, 맞아. 똑바로 들었어. 넌 오늘 내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오늘이 너의 배란일이잖아. 오늘이 너의 배란일 맞잖아. 오늘이 네 배란일 맞잖아. 난 아주 진지하다고. 만일 아기를 갖지 못한다면 다시 널 찾아올 거야. 네가 만일 아기를 유산한다면 넌 아주 끔찍하게 네가 만일 아기를 유산한다면 널 아주 끔찍하게 고문한 다음에 죽여버릴 거야. 네가 만일 아기를 유산한다면 널 아주 끔찍하게 고문한 다음에 죽여버릴 거야. 걱정 마. 우리 아긴 특별할 거니까. 나는 마스터마인드고 우리 아긴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고. 나는 마스터마인드고 우리 아긴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고. 우리 아긴 마스터피스가 될 거라고. 다음 날 정오, 이 사건은 또 다른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메트로 하트포드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있을 때 배시가 잿빛의 얼굴을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알렉스, 이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지난밤 25살 먹은 여자가 하트포드 외곽의 자기 집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강간범은 그녀가 자기 아이를 갖게 할 거라고 했대요. 배란일까지 다 계산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놈이 떠나고 그녀는 병원으로 갔고 경찰도 출동했죠. 강간범이 클린턴 대통령 마스크를 쓰고 있었대요. 바로 첫 번째 은행 강도 사건 때처럼 말이죠. 게다가 그놈은 자기를 마스터마인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배씨, 그 여자 아직 병원에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방금 그녀는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혹시 말을 하거나 아님 유산을 하는 날에는 바로 찾아와서 고문하고 죽이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녀는 독살당했어요, 알렉스. 베시 카발리와 나는 죽은 여자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시체는 이상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롤과 브리안 파크의 시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엾은 여자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마스터마인드란 놈은 누구일까요? 그가 정말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이곳 하트포드에 있었던 걸까요? 그놈은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날 마지막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나나가 남겨둔 닭고기와 쿠키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1시가 다 돼서야 자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알렉스, 밤늦게 미안해요. 드디어 단서가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단서예요. 브루클린에서 15살짜리 여자애가 보험회사에 현상금을 받겠다고 제보를 해왔는데 아주 신빙성이 있어요. 그 여자의 말이 자기 아버지가 그 갱단과 연루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갱단의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아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뉴욕 경찰이에요. 알렉스, 마스터마인드는 경찰이라고요. 마스터마인드가 경찰이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많은 부분들이 설명됩니다. 일단 그가 어떻게 은행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이 되고 또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도 설명됩니다. 아침 5시 15분 나는 볼링필드에서 베시 카발리와 다른 4명의 FBI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헬리콥터에 오르자 마이클 도우드 요원이 용의자에 대한 자료가 든 봉투를 모두에게 내밉니다. 용의자 5명은 모두 브루클린 출신들로 뉴욕 61번 관할 소속입니다. 그쪽 관할은 코니 아일랜드에 인접한 곳으로 마피아, 러시안, 아시안, 히스패닉 등 다양한 갱단들의 활동 구역입니다. 이 5명은 지난 10여 년을 함께 일해오고 있었고 친한 동료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에 의하면 그들은 좋은 경찰 같아 보였지만 곳곳에 경고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약 전담반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으로 무기를 사용한 기록들이 있었고 그중 3명은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브라이언 맥두걸 형사였고 제보자는 바로 맥두걸의 딸이었습니다. 이 15살짜리 제보자에 대한 5장의 파일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슬린 고등학교의 우등생이었고 친구가 별로 없는 외톨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뉴욕 경찰은 그녀를 책임감 있고 건실하며 믿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제보하는 이유 또한 납득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주 술을 먹고 엄마를 구타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메트로 하트포드 은행 강도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 우리는 뉴욕 경찰국의 회의실로 갔습니다. 베로니카 맥두걸은 커다란 회의실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회갈색의 티셔츠를 입고 빨간 곱슬머리는 헝클어진 채 눈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마호가니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베로니카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뉴욕 경찰의 경찰국장 앤드류 그로스가 그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베로니카는 아주 용감한 학생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전 어젯밤에 뭘 좀 적어왔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먼저 제가 적은 걸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소위 말하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스스로도 그런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특히 경찰 친구들과 아주 각별해요. 모두가 말하는 그 쿨가이죠.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엄만 예전에 아주 예뻤어요. 물론 10년 전에 지금보다 5kg는 날씬할 때 말이죠. 우리 엄만 예쁜 걸 좋아해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걸요. 아빠는 그런 엄마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멍청하고 볼품없다고요. 그래서 늘 깔보고 멸시하죠.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알코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격도 점점 악독해져 갔죠.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샌드백이라고 불러요. 베로니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베이실을 둘러봅니다. 베이실은 기이할 만큼 조용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10대 소녀의 얼굴에 이글거리는 분노 앞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날 낳아준 아버지를 팔아넘기는 짓을 하는 까닭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난 또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죠. 어쩌면 그 사람한테 배운 건지도 모르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난 아버지가 경찰로서는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끔 엄마를 팬 다음에는 그걸 만회하겠다고 우리 근사한 데로 데려가곤 해요. 아일랜드나 캐리비안 같은 데로요. 게다가 늘 자기를 위한 비싼 물건들을 사요. 옷도 고급 메이크만 입고 2년에 한 번씩은 늘 차를 바꾸죠. 쉽스 헤드만에는 하얀색 잘 빠진 보트도 하나 갖고 있어요. 작년 여름쯤 한 번은 아버지가 술이 엄청 취해서는 다음날 친구들이랑 경마장에 갈 거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리곤 할머니 댁으로 가더군요. 할머니 집은 우리 집에서 한 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날 밤 난 아버지를 미행했죠. 아빤 너무 술이 취해서 내가 미행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아버진 할머니의 창고로 가서 벤치를 밀고 무슨 나무 상자 같은 걸 꺼냈어요. 그땐 너무 어두워서 잘 못 봤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할머니 댁으로 가서 확인을 했죠. 그 상자 안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몰라도 확실히 형사 월급은 아니겠죠. 세보니깐 거의 2만 달러였어요. 내가 2, 300달러를 몰래 가져갔는데 눈치도 못 채더군요. 그 다음부터 난 더 유심히 아빠를 살폈어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아빠와 경찰 친구들은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요.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작당 모의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아빠가 지미 크루즈에게 워싱턴 어쩌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흘 동안이나 집을 비웠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온 날은 바로 메트로 하트포드 납치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죠. 그날 새벽 3시부터 아빤 축하할 게 있다고 소리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엄마 광대뼈를 부러뜨렸어요. 아빠가 낀 그 바보 같은 반지 때문에 엄마는 눈도 찢어졌어요.
그날 밤 난 다시 할머니 창고로 갔고, 난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이 거기 감춰져 있었어요. 베로니카 맥두걸은 발밑에서 파란색 가방을 들어 올려 탁자 위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폐 뭉치가 탁자에 쏟아집니다. 우리 아빠가 그 워싱턴 납치 사건 범인인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야 마침내 베로니카 맥두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범죄를 사과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5명의 용의자 집을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3시 30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40여 명의 LA 경찰과 FBI 요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 사건이라서 베시 카발리가 총주비를 맡았고 5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각 한 명씩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 팀은 베시가 맡기로 했고 리더인 브라이언 맥두걸의 집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베시는 핸디토키에 대고 말합니다. A조는 앞문을 막고 B조는 부엌 쪽, C조는 베란다를 맡는다. D조는 백업이다. 자, 지금 출동. 가서 그놈을 잡자고. 나는 D조로 베시와 함께 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요원과 경찰들이 흩어져 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새벽 하늘을 가르는 천둥 같은 총소리가 들립니다. 오우 쉿. 베시는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맥두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몇 발의 총성이 더 들립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여자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베시와 나는 벤에서 내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베시가 핸디토키에 대고 소리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카발리? 라이스가 총에 맞았어요. 우린 지금 2층 안방 밖에 있는데 방 안에 맥두걸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라이스 상태는 어때? 베시가 묻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총상은 심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2층의 창문이 열리면서 검은 형체 하나가 창문을 빠져나와 맞닿은 차고 지붕으로 달려갑니다. 그놈은 지금 지붕에 있어. 맥두걸은 차고 지붕으로 가고 있다고. 베시가 모두에게 무전을 합니다. 내가 쫓겠소.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차고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맥두걸, 멈춰. 경찰이다. 멈추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맥두걸은 뒤를 돌아보지도 멈추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차고 지붕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덤불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만큼이나 아드레날린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그는 내 팔을 비틀어 빠져나온 뒤 빠르게 일어섭니다. 나도 따라 일어서며 말합니다. 맥두걸, 넌 그대로 누워 있었어야 했어. 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렇게 일어선 건 너의 실수라고. 나는 오른손을 들어 그에게 빠르고 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의 머리가 뒤쪽으로 6인치는 휘청거리며 젖혀집니다. 맥두걸도 내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만 나는 간단히 비켜 흘려보낸 뒤 다시 그에게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노련한 형사였고 온 힘을 다해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의 주먹은 내 이마를 거의 닿을 뻔했지만 결국 빗나갑니다. 그래, 이제 좀 봐줄만 하군. 내가 말했습니다. 뒤꿈치에 힘을 실으면 안 되는 거야, 브라이언. 알렉스. 베시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체포해요. 당장 그를 체포하라고. 댐잇. 나는 맥두글과의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 조금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나를 향해 휘청거리며 펀치를 뻗었고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갈비뼈를 힘껏 올려쳤습니다. 넌 지금 네 아내나 어린 딸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네 상대를 만난 거라고. 난 반격할 줄 안다고 맥두걸. Fuck you. 그는 이를 바드득거리며 욕을 퍼부었지만 이미 눈에 띄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목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네가 그놈인 거냐? 네가 그 마스터마인드냐고 브라이언? 네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그의 배를 후려 갈깁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그는 앞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그때 배시와 다른 2명의 요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발끝에 힘을 주라고 발끝에. 아직도 뒤꿈치로 싸우고 있잖아. 그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나를 향해 정신없이 팔을 휘두릅니다. 나는 다시 그의 배에 주먹을 내리꽂으며 말합니다. 봤지?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나는 그의 배에 또 다른 어프컷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다음 맥두걸의 턱을 향해 마지막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맥두걸, 내가 물었잖아. 네가 그 마스터마인드냐고. 그들을 체포한 뒤 나는 차례로 그들을 인터뷰했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메트로 하트포드 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맥 빠지고 화나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최초의 인터뷰를 한 다음 이틀이 지났을 때 브라이언 맥두걸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가 취조실로 들어올 때 나는 그에게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감옥이라는 데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군. 그는 담배 한 대를 청에 물고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합니다. 난 지금까지 형사들이 취조실에서 범인 조사하는 걸 수도 없이 지켜봤지. 당신은 제법이야. 남의 말을 들을 줄을 아는군.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내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지? 좋은 질문이야, 형사. 좋아,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일단 메트로 하트포드 인질 사건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럼 부시에르 가족은, 제임스 바틀러는, 미스 콜린스는? 내가 물었습니다. 맥두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너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난 네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의 말이 맞습니다. 메트로 하트포드의 범행 방식은 확실히 그 이전의 스타일과는 달랐고 더구나 범행 당시 이 5명의 형사들은 근무 중이었다는 게 확인된 상태니까요. 좋아, 맥두걸. 그렇다면 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겠군. 그 모든 범행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종한 놈이 누구야? 우린 그것만 알면 돼. 그건 내가 알고 있지, 형사. 내 조건은 이거야. 자네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절대 협상 불가라는 걸 알아두라고. 일단 난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딜을 원해. 최소 경계 감옥에서
증인보호 시스템에 버금가는 보호를 원해. 그리고 형량은 최고 10년. 난 1급 살인자들도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만약 우리가 그걸 들어준다면 넌 그 대가로 뭘 줄 수 있지? 그 대가로 그놈을 넘기겠어. 이 일의 배우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그 마스터마인드란 놈 말이야. 난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